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6번째 주제 효에 대한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을 때 그것은 이제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라도 허락을 얻고 해야 하지만 끝내 허락을 하지 않으시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밀어붙이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포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물론 율곡 선생은 포기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취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부모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이 도리에 이치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이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자식은 간해서 그러니까 그 뜻을 접으시도록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2번이든 10번이든 지속적으로 반복 개진해서 기필코 들어서 따르시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간하는 태도가 그 기운이나 또는 표정이나 또는 말소리, 목소리를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그 뜻을 접으시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일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지만 부모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철을 시키라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일인 경우에 자식의 일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상심을 나의 성취보다 더 무겁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내가 밀어붙인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로서 자식이 부모의 허락을 얻지 않고 그냥 자기 이 뜻대로 밀어붙여서 뭔가를 성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취를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모님의 상심보다 무겁게 볼 수는 없다. 부모님의 상심을 더 무겁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두 개를 1대1로 비교해서도 이것을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제 의미도 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부모님이 반대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반대하는 부모가 나쁘다고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부모라는 그 대상은 부모님이라는 분은 어쩌면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도 내 편이 되어줄 분들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내가 그분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심한 경우 나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내 편에 서줄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잘 될 걸 반대할 분들은 아니라는 믿음이 부모님에게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다 그겁니다.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걸. 내가 잘 될 걸 못 봐서 그게 싫어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모님은 우려하는 게 있는 거죠. 딸이 그 자식이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예상하는 우려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싶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의 우려가 반드시 뭘 몰라서만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거예요. 어쩌면 내가 아는 것보다 부모님이 아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언제나 선일 수는 없잖아요. 그 가능성을 왜 배제하냐 그거예요. 이 문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는 해야 막 도전정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진취적인 사람이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부모님을 설득할 수도 없고 부모님의 반대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힐 텐데 그거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밀어붙일까요?
세상이 내 뜻대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 절대적으로 내 편이라고 믿을 수 있는 분의 반대조차도 내가 수용을 못한다면 누구 어떤 사람의 반대를 내가 수용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점들. 그래 부모님이 뭘 잘 몰라서 반대를 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뭘 지금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거고 설령 부모가 뭘 잘 몰라서 반대를 하셨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100번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밀어붙여서 내가 성취한 성취보다 그 과정에서 반대한 부모의 뜻을 내가 무시했을 때 갖게 될 부모님의 상심을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그 성취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모님의 일을 내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부모님이 꼭 그 뜻을 접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이건 뭐냐? 그것은 내가 포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면 부모님은 가서는 안 되실 길을 가게 될 테니까. 그렇죠? 당장은 내 부모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그냥 하시라고 내가 해서 부모님이 편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과정에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이 역정을 내시기도 하겠지만 부모님의 그 역정보다도 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부모님이 남들로부터 지탄받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그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반복해서 부모님에게 뜻을 접으시라고 하는 게 내게 쉬울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부모님의 당장의 역정보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더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인데 이제 한 2-3살 될 동안에는 이제 엄마가 휴직을 하고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갈 때쯤 됐을 때 엄마는 이제 다시 이제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절대로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엄마하고 같이 있겠다고 엄마 회사 가지 말라고 매일 아침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이니 그러겠거니 해서 엄마는 아이를 이제 굳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처음이라 그렇지 이제 가서 지내다 보면 잘 지내겠지 바뀌겠지 했는데 아이가 이제 막 점점 이상해집니다. 성격도 이상해지고 없던 막 짜증도 내고 막 거칠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린이집도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봤는데 매일매일 이럽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라도 아이를 계속 어린이집에 보낼 건지 아니면 아이가 저렇게 엄마하고 같이 있자고 하니까 그게 1년이 더 될지 언제가 얼마만큼이 될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회사 다니는 걸 포기를 할지 그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했어요. 일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엄마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엄마가 그것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일을 포기했다. 이 엄마를 아이한테 복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너는 아이한테 복종하냐? 너 왜 그렇게 복종적이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 아이가 회사 가지 마라고 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합리적 이유. 엄마가 왜 회사를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득이 있냐고요. 여기에. 그냥 떼지요. 떼. 막무가내예요. 그 막무가내 떼를 쓰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그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했어요. 이걸 복종이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배려했다고 표현하는 거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더 나빠지는 게 싫으니까. 자식과의 이런 갈등 상황을 유지하는 게 너무 더 힘드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종의 배려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건 왜 복종이고 순종이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냐 그거예요. 부모가 별 이유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내가 다 설득이 안 돼. 그렇다고 해도 부모님이 싫다니까 내가 안 하겠다. 이게 왜 복종이어야 되냐고요. 부모님이 싫다니까 내가 안 하겠다. 이게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배려로는 왜 읽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부모님이 반대해서 포기했다 그러면 그냥 복종이라고 얘기를 우리는 그냥 쉽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복종이라는 문법으로만 읽으려고 하냐. 배려로는 읽지 않고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아까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자신의 일을 포기를 했던 엄마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내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보고자 하는 그 아들이, 그 자식, 그 딸이, 그 자식이 잘못된 짓을 했습니다. 못된 일을 했다. 잘못을 저질렀다.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용서를 할 거냐? 아니면 이 방법이, 회초리를 때리는 방법이 좋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방법을 써서라도 이 아이가 따끔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도록 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용서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각인을 시킬 것이냐. 할 때 이 엄마가 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게 좋아서 회초리를 나 일도 포기하게 만들었지? 이러면서 이게 복수심입니까 이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걸 때리면서 어쩌면 엄마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 이거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을 반복을 할까 봐 여기서 강하게 인상을 남기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회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초리를 드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찝찝해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잘못으로부터 찝찝함을 벗어나려면 일종의 나는 이 잘못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라는 감정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회초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몇 대 맞았다. 나는 그럼으로써 이 잘못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혼나버렸으니까. 누구한테도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다시 비난받거나 지탄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잘못을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아이가 공감할 수 있게 한 다음에 회초리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잘못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그 감정을 갖게 되거든요. 회초리가.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일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 잘못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용서해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 이 아이가 그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못된 길로 성장을 하면 그것은 내가 용서를 해주고 말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자식도 부모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게 웬만하면 내가 도와드리지만 그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시는 일이라면 나는 끝까지 그걸 반대하고 그 뜻을 접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배려하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효도도 성숙한 자식이 부모님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순종, 복종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효도를 그냥 무작정 순종이다, 복종이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봉양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봉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께 물질적인
어떤 것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는 이제 그것이 효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봉양이 효도에서 무시할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봉양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 효도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봉양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봉양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봉양의 구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아까도 계속 지난번에도 나왔던 공자, 제자, 증자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증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증석을 봉양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봉양할 때 증자는 반드시 술과 고기를 마련했습니다. 항상 술과 고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고기를 드시게 한 다음 밥상을 거둘 때면 반드시 음식을 나누어 줄 곳이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우선 반드시 술과 고기를 마련을 했다. 그것은 이제 뭐 형편이 되기도 했겠지요. 형편이 되기도 했겠으나 저게 넉넉했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게 관심입니다. 관심이고 아버지의 그 육체적 그 신체적 상태를 고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되면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기운을 보호를 해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드시면서는 반드시 술을 함께 드셔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그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를 못하니까 술이 뭐 이제 알코올로서 마시는 게 아니고 그 소화라든가 이런 그 기의 그 운행을 돕기 위한, 즉 다시 말하면 약의 목적으로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들이 드시는 술을 약주라고 이제 하는 게 그 약으로 드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술과 고기를 항상 마련을 해서 부모님의 그 신체 상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밥상을 거둘 때 반드시 음식을 나누어 줄 곳이 있는지를 여쭈어봤다.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밥상을 거둘 때 아버지에게 이제 자신이 장만했던 음식 중에 어떤 것을 그날 특별한 메뉴가 있다면 그 메뉴를 누구 나누어 줄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남는 게 있으면 누구 좀 갖다 줘라.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데 아버지도 그러면 이제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누구를 갖다 줘라 그러면 이제 자식이 갖다 주고 먼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이 누구 갖다 줄 곳이 있습니까? 나누어 주실 곳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마다 그럼 누구를 갖다 줘라 이렇게 하기가 미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집 살림은 자식이 사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은퇴를 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으로 부모님을 이제 그 살림으로 부모님을 봉양을 한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냥 염치 없이 그냥 누구도 갖다 주고 누구도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주라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갖다 주고 싶지만 누구를 좀 줬으면 싶지만 그거를 이제 말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저 건넌 마을 당숙 좀 갖다 드리고 오너라. 저기 또 이웃 마을에 내 친구 누구누구한테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 친구 이런 것도 못 먹어봤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말을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한테 좀 줬으면, 그 동생한테 좀 줬으면 이런 생각이 나서
혹은 그때는 생각 못 했는데 나중에 생각나서 예, 그거 아침에 그거 남은 게 있느냐 하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러면 증자는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있어도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없어도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아버지가 밥상을 거둘 때 아버지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건 왜 여쭤보는 것이냐?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꺼내시기가 미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물어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속마음을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물어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아버지가 남은 게 있는, 그런데도 이제 아버지는 매번 있다고 할 수는 없어서 혹은 생각이 안 나서 일 수도 있는데 있느냐라고 이제 나중에서야 물어보셨어요, 아버지가. 그럴 때 아버지 아까 제가 여쭤볼 때 말씀하시지 없다고 하셔서 그냥 다 먹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괜히 물어본 셈이 되는 거잖아요. 무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다 떨어졌으면 다시 장만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에 들어있는 요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술과 고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은 이제 그의 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잘 드러나는데 이번에는 그 증자의 아버지인 증석이 죽고 증자의 아들인 증원이 증자를 봉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손자가 이제 그 집안 살림을 살면서 아버지 증자를 봉양할 때인 거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하셨던 모습을 봤지요, 이 손자가. 그래서 아버지를 봉양할 때 반드시 술과 고기를 마련했어요. 요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 다음이 달라졌어요. 밥상을 거둘 때 음식을 나누어 줄 곳이 있는지를 여쭙지를 않았습니다. 여쭙지를 않았어요. 아버지 이 음식을 누구 좀 갖다 드릴 곳이 있으세요? 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이 증언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물어봐요. 남은 것이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들은 없습니다. 그 음식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다시 그 음식을 올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증언이 왜 여쭙지를 않았냐? 그러면 증언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 음식을 우리 아버지를 한번 더 드려야지. 왜 다른 사람을 주냐?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를 한번 더 드리려고. 물어봐 줬다가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 안 갖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물어보는 거. 원천 차단. 근데 이제 하도 안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물어봐셨어. 그러면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해요. 갖다 주라고 하실까 봐. 그런데 그걸 점심에 다시 올려. 저녁에 다시 올리거나 내일 또 다시 올리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없다고 했던 음식이 밥상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유 이 녀석이 나를 이렇게 끔찍히 생각하는구나 라고 감동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면 요 두 개는 다 2번과 3번 증언이 한 것은 아버지를 더 챙겨드리려고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효는 효죠. 효도는 효도요. 봉양은 잘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차이를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뭐 용돈을 자기가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휴대폰을 하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사주셨다. 그런데 이게 한 4년, 5년 썼어요. 그 어느 학생들 보면 화면이 이렇게 생긴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바꾸지를 못하고 이제 가지고 다녀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돈으로는 이제 살 형편이 못 되고 생각했어요.
아빠한테 하나 사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엄마 아빠가 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없을 때 잠잘 때 뭐 이럴 때 보면 가끔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있니 없니 막 이거 쓸 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주냐 막 이제 이러고 막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염치 없이 핸드폰 바꿔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염치가 없지요. 자, 그래서 막 이건 이제 핸드폰은 바꾸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그런 말은 하기는 어렵고 내 돈으로 살 수는 없고 막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야 보이냐? 이래요. 이거를 보더니 이걸 뭐 화면 보이냐 이래가지고 아빠가 하나 사줘? 그러면 내가 엄마하고 막 돈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또 자식된 입장에서 아니에요 아빠 좀 더 쓸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빠가 그래? 그래라 그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내가 밤새 후회를 했지. 사달라고 할 걸. 뭐 이렇게. 그 후회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빠 며칠 있다가 아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꾸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했어. 그럼 아빠가 아이 그거 그때 얘기하지. 아빠가 그때 좀 비상금이 있었는데 너 필요 없다고 해서 내가 아빠가 다른 데 써버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뭐가 됩니까 이제. 자 그러니까 내가 사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아빠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내가 실제 바꾸냐 안 바꾸냐와 상관없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 뒤에 내가 어렵게 또 하나 바꿔주세요 했을 때 그래 가자 해가지고 그 용돈은 써버렸더라도 다시 어떻게 해서라도 아빠가 이걸 하나하나 바꿔줬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없다고 해버리면 이 아이는 괜히 말 꺼낸 거죠. 바꿔야 되겠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다시 꺼낸 게 잘못된 거잖아요.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증자가 했던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먼저 물어봐 드리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물어봤을 때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 의도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 거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만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자식도 부모를 배려하는 거.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증석, 증자, 증원, 삼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증원의 경우가 이른바 입과 몸을 기르는 것이고 증자와 같은 경우는 뜻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버이 섬기기를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양이라는 것이 효도에서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이 봉양에도 유형이 있고 그것이 효의 완성도와도 관계가 있는데 입과 몸을 기르는 받드는 양구체 이것은 효도는 맞지만 완성도가 높은 효도는 아니고 이제 양지 그분의 뜻을 받들고 뜻을 기르는 봉양하는 그것이 완성도가 높은 효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